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C 언어와 C++의 그 차이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었어요. 자, 그래서 뭐 거의 비슷한데 거의 C 언어에서 사용되는 모든 문법이 호환이 된다 그랬죠. 결국 C++는 C 언어의 확장판이니까. 그래서 그냥 써도 되는데 좀 더 편리하게 C 언어에서 불편했던 점을 좀 더 편리하게 개선을 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가 점점점 커지면서 C 언어를 활용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소프트웨어가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덩치가 커지니까 C 언어에서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고 코드 관리가 매우 힘들어졌다. 그래서 코드를 좀 쉽게 관리하자라는 운동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객체지향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객체지향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C 언어가 이것을 C 언어에다 객체지향까지 얹자, 여기서 나온 게 C++이라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다? 여러분들이 C++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객체지향입니다. 객체지향을 안 쓸 거면 C++를 쓸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C 언어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객체지향이라는 것을 쭉 살펴보고 있었고요. 객체지향은 객체지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객체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객체는 사실상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게 결국 현실의 어떤 내용을 반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 현실 세계의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하는 언어로,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객체는 그냥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양한 뭐 어떤 사물이 될 수도 있고 개념적인 것도 될 수 있어요. 추상적인 것도 다 객체로 우리가 통틀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객체를 이제 실제 코드, C 언어 문법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단초가 되는 게 구조체였죠. 그렇죠? 왜 구조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실 세계는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로 어떤 한 개념을 표현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로 개념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두 개 이상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구조로 묶어서 갖고 다닐 수 있는 게 구조체라는 문법이었어요. C 언어에서도 존재했었죠. 자, 그리고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결국 이제 정보를 처리하는 게 이제 주된 활동인데, 구조체에다가 정보를 담아놨으면 이 구조체를 이용해서 구조체 안에 담겨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야죠. 연산 및 처리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체로 어떤 자료 구조를 표현하고 연산 및 처리를 가지고 해당 이 자료들을 연산해서 어떤 기능을 표현을 했었죠. 그죠?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다니고요. 이 기능이 정확히 영어로 하면 함수죠. 그래서 이 함수와 구조체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나 함수는 이 함수가 사용하는 자료 구조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종속적이다. 자료 구조를 의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가 바뀌면 같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몸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C 언어에서는 문법적으로 이 자료 구조와 기능, 함수의 연결점을 우리가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이 자료 구조를 쓰는 함수,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버리자. 그래서 이 함수는 해당 개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실수할 확률이 적지 않느냐. 이런 발상에서 구조체 안에다가 함수까지 넣어버리죠. 구조체에다가 자료 구조 플러스 함수, 자료 구조를 처리하는 함수까지. 이게 이제 C++에서의 구조체 버전이었던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뭘 주축으로 하자? 구조체를 주축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지켜나가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구조체가 가장 이제 원자가 된 거잖아요. 사실상 프로그램의 원자죠. 구조체가 여러 개 모여서 큰 프로그램을 이루는 것인데,
그러려면 하나라도 구조체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외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잘못되면 안 되니까 구조체는 구조체 정의할 때 그 내부 생태계에서만 잘 작동하도록 하고 외부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단단하게 외부로부터 내부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캡슐화라는 것을 적용을 하죠. 캡슐화는 접근 제어자를 이용해 객체의 자원을 외부에서 접근하는 것을 막는 거죠. 이래야 이제 내부의 그 객체 생태계가 잘 유지가 될 테니까요. 자, 그래서 보장이 됩니다. 객체를 사용하는 방식도 간단해지고 객체 내부가 보호가 돼서 올바른 동작을 좀 더 보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접근 제어자를 이제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조체에다가 접근 제어자 개념을 합친 게 클래스다. 클래스라는 문법을 이제 새로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클래스는 이제 사실상 중요한 게 어떤 데이터 구조 자체가 아니라, 다시요. 데이터 그 자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구조의 정의, 개념적 의미, 플로서의 역할. 요게 중요합니다. 그죠? 클래스 하나 만들어 놓고 변수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그 변수에 값이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클래스 카 만들어 놓고 변수 3개 만들어 놨다고 해서 여기에 데이터 3개가 저장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3개가 현재,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를 갖고 처리가 되는 대상으로서 실체를 가지려면 클래스에다가 이렇게 넣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객체, 이거를 실체화를 해야 돼요. 실체화라고도 하고 객체화라고도 하고 인스턴스화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복사라고도 해요. 다양하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 느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요거를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잘 예쁘게 정의를 해놔도 뭐 자동차 번호, 자동차의 뭐 최고 속도, 모델명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1을 넣어놓고 220을 넣어놓고 아반떼를 넣어놓는다 하더라도 이거를 우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언제 우리가 만들고 사용할 수 있다? 반드시 객체화, 실체화 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선언을 통해서 정적 할당과 동적 할당 두 가지 버전으로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구조체에서 선언하듯이 사용하면은 정적 할당이고요. 자, 기본 생성자를 제가 안 만들었네요. 여기 이렇게 3개 집어넣어야 되는 생성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겠죠. 1번 220 아반떼인데 이렇게 해야만 만들어진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성자의 어떤 값을 부여를 하면서 만드는 방법은 이 표현 자체가 함수 정의랑 헷갈려서 이렇게 쓰지 않고 이럴 때는 중괄호를 이용해서 쓴다 그랬죠. 균일 조기화. 그래서 이제 이런 객체와 연결될 때 이제 C 언어의 어떤 그런 문법적 특성이 더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초창기에 변수의 선언 방법이 3개나 있었는데 왜 이렇게 3개나 복잡하게 쓰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정적 할당하는 버전과 이제 동적 할당을 할 수 있는 버전이 있죠. 잠시만요. 이거 빼먹었죠.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어쨌든 이 카라는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두 개의 복제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복사본들을 가리켜서 객체 또는 뭐 인스턴스 이렇게 부릅니다. 이 틀로부터 이제 똑같은 게 다양하게 찍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틀에서 나왔기 때문에 처음 초창기의 생김새는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 동일한 객체들을 가지고 조금씩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의미였고요. 구조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개념적 의미, 실체가 아니라 틀로서의 역할을 한다. 설계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생성자라는 것까지 리마인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성자는 뭐였죠? 방금도 같이 살펴봤었는데, 자, 이 객체라는 게 결국 이 자료 구조가 채워지고, 데이터로서 채워지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기능들을 마련을 해주는 건데, 근데 데이터가 없으면 그런 기능들도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근본이니까. 자, 그래서 객체를 만들면 무조건 객체의 데이터를 채워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채워주는 게 귀찮고, 그렇죠? 객체는 반드시 초기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의미 있는 값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거고요. 그렇죠? 반드시. 이 행위를 직접 하기가 귀찮다. 까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객체 초기화를 자동으로 해주는 메서드, 특수 메서드가 생성자죠. 그래서 생성자는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단 자동으로 해주는 거니까 무조건 실행이 되겠죠. 객체 생성 시 반드시 실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생성자 안 만들어도 되지 않나? 여러분이 안 만들면 알아서 만듭니다. 디폴트 생성자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클래스명과 동일해야 된다. 자, 그리고 리턴 역시 여러분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리턴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리턴 타입을 정의하지 않는다. 보이드니 뭐니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특성이 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자동차 만드는 방식, 이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었죠. 이거 싹 지우고요. 자, 오늘은 이어서 객체 제한, 우리 아직 그 3대 요소, 객체 제한의 3대 요소 다 살펴보지 않았어요. 일단 3대 요소 중에 첫 번째인 캐슈라는 거 봤고요. 상속이라는 것과 다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볼 때도 문법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쏙쏙쏙 나옵니다. 자, 그 전에 이런 걸 한번 볼 거예요. 자, C 언어에서 C 언어를 하나 여기 켜볼게요. 이게 참 좋은 게 요거 여러분들 써보셨죠? 리플. 뭔가 이제 C 언어에 대한 내용을 갑자기 사용해보고 싶다.
C 언어 있으면 되고 C++ 해서는 안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 바로 요걸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죠. 자, 요거 이제 C 언어 컴파일러예요. 자, 뭐 해볼 거냐면 이 더하기 3 5가 되죠. 세 번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43 더하기 32 75가 나올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우리가 함수화 시킬 수 있겠죠. void 아니죠, int 플러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return num1 플러스 num2 이렇게가 되겠고요. 여기를 이제 이걸 바꿔주면 되죠. 뭐였죠? 43, 32. 자,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더하기를 뭐 2개만 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3개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3개. 이렇게 3개 더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함수는 없죠. 자,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바꾸면 이제 얘네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바꾸면 안 되고 결국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int num1 int num2 int num3 그래서 return num1 num2 num3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름이 똑같으면 안 된다. 자, 보시면은 플러스라는 정의가 이미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to 붙여서 이름 좀 다르게 해야겠죠. 이렇게 하면 잘 되죠. C 언어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본질적으로 같은 기능이잖아요. 뭔가를 더해주는 건데 2개를 더하냐 3개를 더하냐 차이거든요. 또 우리가 더하고 싶은 게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1.2 3.3 그럼 이것도 요거 못 쓰죠. 이거 더블로 바꾸면 또 얘네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바꿔야죠. 이렇게 int 플러스 3 해서 플롯 num1 플롯 num2 return num1 num2 이렇게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그냥 이렇게 쓰면 쓰는데 이름이 조금씩 계속 바뀌잖아요. 이거 은근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면 어쨌든 이 더하기 기능이 다 핵심 본질은 똑같잖아요. 근데 뭐가 자료형이 달라지거나 개수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 생김새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함수에 하나의 그 함수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개의 함수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같은 이름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름을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름을 헷갈려요. 이렇게 또 2번이 뭐 int 3개를 받는 거였는지 플롯을 받는 거였는지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으면 또 힘들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을 또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을 수가 있어요. 뭐 4개, 5개짜리, 6개짜리 있을 수 있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이름이 달라짐으로써 굉장히 얻는 혼란스러움이 있다. 근데
이렇게 이름을 똑같이 해버리면 시연어는 멍청해가지고 분명히 다른 건데 이미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안 된다 그러죠. 자, 이름이 똑같은데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나요? 딱 봐도 구별 가능하죠. 이름이 똑같아도. 자, 왜? 여기 다르잖아요. 여기가 여기는 인트 2개 들어오고 그렇죠? 여기 인트 3개 들어오고 여긴 2개 들어오는 건 똑같지만 대신 플롯이고 다 구별이 가능하죠. 이 3개가. 그러니까 우린 구별 가능한데 시연어는 구별을 못해요. 답답한 거죠. C++ 만든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이거 구별 가능한데 이거 안 된다 그러냐 자꾸. 그래서 만들 때 이거 구별 가능하게 만들어 버렸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는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하면 지웁니다. 잠시만요. 자, 이 플러스라는 이름이 자, 어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꿀게요. 이렇게 요거랑 똑같은 형태로 어딘가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플러스라는 거 이름을 썸으로 바꿀게요. 썸. 자, 이렇게 하면은 잘 되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얘도 풀고요. 이름을 썸으로 바꿀게요. 자,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함수 이름으로 이 4개 변수의 모양새를 다르게 가져갈 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더블로 해줘야겠네요.
C++에서는 이 실수의 기본 자료용을 더블로 채택을 해서 씌워넣는 플롯이 기본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잘 돼요. 자, 그래서 차이 아시겠죠? C언어에서는 안 되는 걸 C++에서는 가능하게 했다. 뭐를? 이름이 같다라고 하더라도, 함수의 이름이 같다라고 하더라도, 요 매개 변수의 생김새를 하면 매개 변수의 개수 차이가 될 수도 있고, 개수가 똑같아도 요 타입이 다르면 다른 거로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컴파일러도 이제 마찬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메서드를 계속 쌓아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함수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오버로딩. 과적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계속 쌓아나간다. 함수 오버로딩을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죠? 자, 그럼 이거를 왜 갑자기 얘기를 하냐? 요 클래스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람 클래스. 영어로 할게요. 퍼슨. 프라이빗, 퍼블릭 이렇게 나눠주고 여기다 데이터를, 자, 나이와 이름 이렇게, 자, 그리고 뭐 여기에는 introduce, 자, 대충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person p1은 정적 할당으로 그냥 이렇게 쉽게 하겠습니다. p1.introduce 요거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소개.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데이터 세팅을 안 해줬으니까 나이도 이상하고 이름은 아예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했던 게 뭡니까? 생성자였죠. 그래서 보이드 이런 거 넣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클래스명과 동일하고요. 자, 두 개의 데이터를 받아서 바로 세팅을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age랑 요 age랑 둘 다 요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요 변수를 가리키게 하려면 디스 포인터를 사용해라. 디스 포인터는 그 무수히 많은 그 틀로서부터, 이 클래스라는 틀로부터 만들어진 무수히 많은 객체들이 있을 건데, 다 각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용도로 쓴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바로 사용을 못하죠. 왜냐면 이 생성자라는 게 이렇게 두 개의 값을 받아야만 실행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24 홍길동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데이터까지 잘 세팅이 됐어요. 자, 근데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나이는 고정시키고 이름만 바꾸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20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세팅을 해놓고 이름만
이름만 입력받아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름만. 근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스트링 하나만 받는 생성자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게 이제 생성자라고 해서 이거를 균일 초기화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동적 할당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통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시면은 이 뒤에 new 뒤에 오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생성자입니다. 생성자를 이렇게 호출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요. 자, 근데 이런 생성자는 없죠. 두 개의 인수를 요구하는 생성자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0 홍길동 여기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세팅이 되고 얘가 여기 들어가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자, 잘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나이는 그냥 고정시켜놓고 이름만 이렇게 갖고 싶다. 이때 보시면 이제 이게 없어요. 생성자가 이름 하나만 받는 생성자가 없는데 이제 우리는 뭘 알고 있으니까 함수 오버로딩을 알고 있잖아요. 이게 함수 일종이라고 그랬죠. 생성자도 얘도 오버로딩을 조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person 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이름이 똑같지만 상관없어요. 왜? 4개 변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구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를 오버로딩 하는 것처럼 생성자 역시 오버로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얘도 이제 되죠. 아니면 아예 세팅 안 하고 싶다. 아까처럼 편하게 이렇게 만들고 싶다. 안 되잖아요. 이거. 자, 왜냐면 이 내부적으로 어떤 의미예요, 이게?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서 안 되는 건데 없으면 만들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아예 매개 변수가 없는 이런 생성자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행이 되죠. 자, 이 new는 동적 할당인 거고 정적 할당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총 3개의 생성자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동안 우리가 이런 거 안 만들었었잖아요. 생성자를. 그럼 생성자가 없는 게 아니라 요거 제일 위에 거 요거 이제 디폴트 생성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안 만들면 요거 대신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생성자는 반드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생성자도 함수의 일종이니까 이 만약 오버로딩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이름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1, 2, 3 이렇게 바꿔야 될 거고 그러면 이게 생성자 규칙에서 벗어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만약 우리가 클래스 퍼슨을 객체화시켰는데 어떤 생성자를 실행해야 될지 얘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성자를 각각 실행시키려면 클래스를 3개를 만들어야 되는 어마어마하게 불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버로딩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사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버로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